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 전에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안 좋네요. 아무튼 이 장관 청문회 항상 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뉴스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죠. 장관 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명안 때문에 청문회 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너무 많아 장관이. 근데 이 장관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관이라는 게 임명직인데 임명을 하기 전에 이제 국민들 또 뭐 다른 뭐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다가 뭐 이런 사람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사람 어떻니? 그리고 협의를 했을 때 괜찮네 하면 통과고 별론데 이 사람 별론데 문제가 많은데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 강행 사례라고 해서 뭐 노무현 때는 3명, 이명박 때는 17명, 박근혜 10명, 문재인 때 32명. 문재인 때 제일 많았어. 문재인 때 문제 있던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낙마의 이유로 인해서 장관이 되지 못하고 지명은 되었지만 장관이 되지 못하고 뭐 대통령도 이거는 이 사람을 임명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겠다. 지지율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취소한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이나 인준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냥 얘는 그냥 장관 시킬게 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문재인 때가 최대야. 근데 이 장관이라는 게 대체 왜 청문회를 하는 건가? 이 청문회 갖고 그냥 채택 안 되면 다른 사람 시켜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됐고 얘는 그냥 장관 시켜야 돼. 왜 그러는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회 표결을 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를 법적으로 받고 통과를 해야 돼. 노무현 정부 때 장관들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만뒀어. 이게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부정 입학 논란으로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한 명 임명을 했어. 그때는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의혹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사람들 막 뒤를 캐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투기도 하고 아들도 저 입학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의혹이 생기니까 그 장관으로 임명됐던 분이 자진 사퇴한 거야. 자진 사퇴. 제가 장관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몰랐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장관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후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 해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장관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높은 자리죠. 엄청 높은 자리야. 공무원의 거의 끝판왕 아니야.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여야 정쟁의 배상이 돼버렸어요. 제 생각은 약간 정치는 아니잖아. 장관이 물론 이제 그 정권에 그런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장관은 법안을 입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앉는 게 맞아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향성에 뭔가 가속도를 붙여줄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밀고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자기가 대통령이 뭔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도와줄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다 보면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거고 그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가 두 채 살 수도 있는 거고 세 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면은 법으로 금지를 하면 되잖아. 법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 그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좀 많이 물렸잖아. 근데 다주택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몇 채, 10채를 샀어. 10채를 사서 중개 사고나 아니면은 전세 사기 같은 거 안 치고 그냥 세금 잘 내고 그랬으면은 문제 없는 거잖아. 그게 문제였으면은 법으로 우리나라 개인은 1인당 아니면 1가구당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불법도 아닌데 이거를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하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관할 사람이 몇 명 안 남을걸 그러면? 그래서 이 청문회가 지금 유인촌 장관에 대한 청문회와 그리고 김행 장관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좀 꽤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유인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시절에 한번 청문회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찍지마 윤성질 뻗쳐서 정말 이렇게 하고 기자들한테 욕설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시 또 추천을 하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전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겉으로 보면은 이게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청문회 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기자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한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그것도 유인촌 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로 배우고 그때도 꽤 잘 나가는 배우였었으니까 청문회의 상황을 앞뒤로 좀 더 살펴보자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래 하신 분인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뭐 사기극, 삼켜버렸다 뭐 이런 표현과 이명박의 쫄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긁은 거야. 유인천은 긁었어. 그러니까 유인천이 막 열이 받으니까 이 발언을 했던 이 의원한테는 화를 못 풀고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자기가 딱 얼굴에 열받은 표정이 딱 나오잖아. 그거를 기자들이 유인천 열받았다 하고선 플래시를 막 터뜨리는 거야. 다다다닥 사진을 막 찍었어. 그러니까 그거지. 나 지금 막 저 새끼 때문에 열받았는데 옆에서 막 깐족대는 느낌이야. 기자들이 유인천 열받았다 사진 찍어라 하고 열받으니까 그 화를 그쪽으로 푼 거야. 이 청문회 관련해서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 민주당 김현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유인촌 청문회에서 이재명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구속시킨다고 지랄 연병들을 하더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지들도 어떻게 보면 욕설이잖아. 지랄 연병도 욕설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도 청문회 이런 데서 욕설을 한 건 아니지만 형수 관련된 욕설을 했던 걸 해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그거죠. 욕설을 한 건 맞다. 욕설을 한 건 맞는데 그 욕설하는 앞뒤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시라. 자기 형이랑 형수가 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욕설을 하게 됐다. 이것도 들어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욕할 수 있지. 형제간에 싸울 수 있고 욕하면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인천도 빡치게 만든 거야. 이재명도 형과 형수가 자기 빡치게 해서 욕한 거고 유인천도 자기 빡치게 해서 욕한 거예요. 사람 욕할 수 있잖아. 자기 살면서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유인천한테 돌을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앞뒤 상황을 좀 봐라. 그래서 이게 기자한테 욕 한 번 했다고 낙마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억지. 그리고 또 유인천 관련된 논란이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근데 증여세 낸 거 맞냐? 이런 이슈가 있죠. 그 이무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이던 두 아들이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성동구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지만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데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은 증여했다고 자료에 명시했다. 그에 따른 증여세도 납부했다며 뭐 정리해서 증여를 제대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돈을 줘서 아파트를 사게 한 것이고 증여세는 냈다. 그런데 그 증여세는 유인촌이 내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은 아들들이 내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 명의로 내는 거지. 아들들이 그걸 냈다고 증명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막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아니면은 구청장, 뭐 도지사 선거할 때 재산 내역을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홍보물에다가. 그런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야. 선택사항이야. 자식이 만약에 내가 얘를 아직 부양하고 있어. 얘가 직업이 없어. 그러면 어찌 보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이제 까야 돼.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식이 이미 출가했어. 직업을 가졌어. 따로 돈을 벌어. 그러면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독립세대니까. 얘는 이 선거와 무관하게 따로 살고 있는 애야.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모두의 공원이 그 클리앙, 저는 이제 그 클베라고 보죠. 클베 글들에도 이런 게 있어. 유인촌 아들이 아빠 찬스로 17억 아파트를 샀는데 증여세는 비공개했다. 유인촌 증여, 김행 주식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조국 일가 했던 것만 털어서 유인촌이랑 김행 뭐 뒤에 또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유인촌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유인촌이 증여세를 냈다고 했어. 증여세를 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냈으면 엄청 큰 문제가 될 거니까 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증여세 납부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없어. 그러면은 뭐 조지는 거지. 그래서 유인촌 아들들이 샀다는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옥수동에 아파트를 샀대요. 옥수동. 2015년 성동구 옥수동에 아파트를 샀고 차남도 31살 2019년에 같은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옥수동이 보면은 지리적으로 압구정의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뒷구정이라고 해요. 뒷구정동. 이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차선책으로 압구정동 요 앞에 있는 옥수동에다가 집을 구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뒷구정동이라고 불렀거든.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 그때 물론 저도 집을 갖고 있었는데 2015년만 해도 집을 산다는 게 전혀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초반 때에는 아파트를 사면 진짜 병신 소리 들었어, 병신. 야, 아파트 가격 계속 떨어질 건데, 그거 왜 사? 아파트는 전세로 사는 게 이득이야. 왜냐하면 전세가나 매매가나 차이가 없는데 매매가가 계속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위험하게 그거 사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전세 사라, 전세.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2015년에 산 거는 진짜 이거는 실거주야, 실거주. 그때 투자로 샀다는 사람은 진짜 해안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샀다는 건 이거는 2019년에 산 걸로 만약에 뭐 불법 증여나 이런 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좌파가 있다면 그 새끼는 진짜 병신이야, 병신. 지들이 어떤 정책을 폈던 건지 지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이에요, 억측.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 파리 대책이라고 나중에 한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그 1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10억 내에서 뭐 내가 원래 뭐 6억이 있었고 2억은 대출을 받을 것이고 2억은 뭐 누구한테 빌려올 것이고 이런 계획을 다 써서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 뭐 예를 들어서 내 돈 1억밖에 없는데 9억을 대출받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걸리는 거야. 그 9억 어디서 날 건데? 9억 어디서 받아와서 증여받는 거 아니야? 불법 증여받는 거 아니야? 증여세 안 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샀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법 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서 국토부에서 이걸 다 체크했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몇 년 뒤에 자금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니 이거 제대로 된 증명 자료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샀던 아파트는 뭔가 불법적인 요소를 넣고 사기에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찾아보면 이 차남이 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있을 것이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찾아갖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좌파도 진짜 웃긴 게 공무원들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공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갖고 와보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쯤에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았거든.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청와대를 한번 살고 싶었나? 나중에 이것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재산 고지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딸이 거의 40살이었나? 아무튼 나이가 꽤 있었는데 나이도 많은데 독립세대니까 고지를 거부하겠다. 나 뭐 재산 얼마 있는지 말 안 해줄 거다. 이렇게 했어. 독립생인데 같이 살아. 그 당시 야당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리고 뭐 아파트가 아니었지, 빌라를 사고 팔고 막 이랬다면서 뭐 재산 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독립생인데 왜 같이 사느냐.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딸이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그건 위법은 아니다 하고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좌파들 뭐라고 했었나? 안 했잖아. 이거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독립세대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독립세대도 아닌데 이 정도 같이 살아도 공개를 거부하는 판에 따로 아파트 살아서 나가는 아이들의 재산을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인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가 없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김행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청문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가 좀 막장이야, 막장. 아니요, 지금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시라고요. 지금 뭐 잠깐만 이 청문회 내용을 아주 잠깐 들어보는 건데 전 우리나라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물론 청문회 도중에 퇴장한 건 문제긴 해. 문제지. 너 검증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에 응하지 않고 나간 거니까. 왜 이 사람이 나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김행 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 이게 뭔가 의혹을 해소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을 그냥 개망신 주려는 자리야, 개망신. 너 대통령이 지명했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우리가 조질 거야.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무슨 경찰 취조에 취조.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말대답하지 말래, 말대답.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대답을 못하게 할 거면 왜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가 뻔해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게 흠집을 내서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장관 청문회를 진행을 하게 된 것도 좌파 때문인데 그걸 청문회를 지명하면서 청문회의 목적, 이 사람이 직무에 적당한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얼마나 망신 줄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게 지금의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김행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장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였고, 그리고 그 폐지를 위한 마지막 장관으로 김행을 지명을 한 거야. 그래서 김행 장관도 처음에 장관 지명에 대한 뭐 소감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마지막으로 드라마틱하게 없애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김행 장관의 논란이 뭐냐? 그거는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와 20년 친분설이다. 20년 동안 친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백으로 들어오는 거다. 근데 김행은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 생인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냐. 그냥 뭐 지나가다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살 차이가 그래요. 13살 차이가 그렇게 뭐 친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뭐 건너 알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를 거기 안에다가 앉혔잖아. 쿠슈너인가? 그렇게 자기랑 정책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친분이 무슨 상관이야. 뭐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일도 잘 하는데 단지 나랑 개인적으로 안 닿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는 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지신탁에 관련된 얘기인데, 백지신탁이 뭐냐면 공직자가 뭔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고 뭐 실행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주식 내가 갖고 있는 회사나 뭔가 그 투자 상품에 유리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유리하게 먼저 정보를 선취득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처분하는 게 백지신탁이에요. 그래서 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위키트리라는 그런 미디어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좀 처분하고 와라 해서 그걸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샀어, 자기가. 그 공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왔으니까 백지신탁을 했지만 사실상 짜고 친 거 아니냐. 그것도 사올 때 같은 가격으로 사왔대. 같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았던 걸 다시 10,000원에 사왔대. 근데 이제 김행 같은 경우에는, 김행은 다 망해가는 회사를 자기가 다시 사왔으니까 이거는 짜고 친 게 아니라 그냥 도의적으로 다시 사온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았다면 사실상 미리 약속된 플레이 아니냐, 백지신탁을 무력하기 위한 쇼를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 통정매매, 짜고 치는 매매를, 통정매매 의혹이 있다면 주식을 다시 매수한 시점에서 그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였길래 그 가격에 샀는가를 비교해보면 될 일이에요. 제대로 된 가격을 치고 사왔다면 그거는 통정매매가 아니라 그냥 시세에 의한 거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나중에 뭐 지금은 장관 지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바로 조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나중에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 일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이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인물을 또 거론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오늘 필요한 문구들은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잘못 전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실제로 괴벨스가 했다는 말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뭔가 이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그럴싸해서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대충 알려져 있어. 이게 좌파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야. 일단은 의혹을 제기해. 그리고 해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상황은 끝나 있어. 선동은 한 문장이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해요. 통정매매 의혹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 1주, 2주 만에 끝낼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흠집내고 욕하고. 그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좌파들한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장관 청문회는 애초에 태생부터 잘못됐어. 태생부터. 장관 지명하는데 청문회를 하면 안 돼. 이게 청문회까지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어차피 그냥 대통령이 강행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그냥 20년간 해왔으니까 안 하면 욕먹을까봐 일단 계속 하는 거야. 만약에 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제 정권 하에서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엄청 야당에서 엄청 들고 일어날 거야. 야, 이거 뭐 청문회를 여태까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년간 해왔는데 네가 여기서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는 네 맘대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할 게 뻔해요. 그래서 누군가 총대 메고 악순환의 끈을 끊어버려야 돼. 그냥 내가 한번 욕먹고 말지 하고 옛날처럼 돌려버려야 돼. 그냥 장관은 청문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 잘 이끌기 위한 인사니까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내가 임명 다 해버리면 끝이야. 그냥 임명 강행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해버려야 돼. 하지만 쉽게 싸질러 놓은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지금은 없죠.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고 누가 이거를 폐지하겠어.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주 쉽게 내가 장관 임명한 거 미안해. 잘못 임명한 거 미안하니까 앞으로 청문회 할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했던 게 지금 20년간 이렇게 많은 사회적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적인 이런 낭비라고 해서 낭비를 전파 낭비하지. 국회의원들 가뜩이나 일하는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또 힘 빼게 만들지. 국민들 보면서 또 뒷골 땡기게 만들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할 거면 생산적으로 좀 하자. 그냥 감정적으로 야, 그냥 청문회 해. 청문회하고 인증받으면 내가 임명할게. 이거 너무 쉽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내가 뽑는 장관은 내가 뽑아서 잘 써먹겠다. 이렇게 끝냈어야지. 야, 네가 검증하면 내가 쓸게. 이딴 식으로 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 장관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